우리 이혼하자. 70세 남자 박정수는 저녁 밥상 앞에서 숟가락도 내려놓지 않은 채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 이정희는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남편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다시 묻는 건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이혼하자고 했어. 정수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그 눈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굳은 결심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그 여자 때문이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사과도 없는 그 침묵. 45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상 위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걸어온 길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을까요? 45년이라는 세월을요.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밤새 걱정하며 지새운 그 모든 날들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수라는 남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인생 전부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람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정수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30살에 작은 인쇄소에 취직해서 40살에 팀장이 되고 50살에 부장이 되고 65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잘 짜인 계획대로 흘러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진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내와 크게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무난하게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게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겹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 생활이 끝나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아내 정희가 아침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돌리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뭐 해? 글쎄, 산책이라도 다녀와요. 응. 하루에 나누는 말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눌 말이 이것밖에 없다니. 정수는 가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경험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정수는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70세가 된 박정수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남은 것도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볼은 축 처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대로 시들어가다가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정수 형, 요즘 뭐해? 동네 후배 김철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철호는 정수보다 5살 아래였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뭐 하긴. 그냥 집에 있지. 형, 탁구 동호회 나와봐. 내가 소개해줄게. 탁구? 나 탁구 칠 줄 모르는데. 배우면 되지.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나도 처음엔 그랬어. 정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탁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 몇 번 쳐본 적은 있지만 잘 치지도 못했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철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우울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고 아무 의미가 없고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 정수는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만나는 사람이라곤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고 딸은 미국에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면 다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퇴직하고 나니까 안 만나게 됐습니다. 외롭다. 정수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지금처럼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 일이 바빴고 중년에는 아이들 뒷바라지가 바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밀물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정수는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탁구 동호회 나가볼게. 탁구 동호회는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회원은 대략 20명 정도 되었고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음 가는 날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탁탁공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들어가 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에 운동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 네. 철호가 소개해줘서. 아, 김철호 씨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최선자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박정수입니다.
정수 씨, 잘 오셨어요. 탁구 치신 적 있으세요? 젊을 때 조금. 괜찮아요. 다들 여기서 배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자는 정수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 순간 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살짝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긴장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체육센터 지하 탁구장에는 탁구대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에서 사람들이 공을 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벽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새 회원 오셨어요. 선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탁구 치세요? 잘 치세요?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활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자, 정수 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라켓 가져다 드릴게요. 선자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수가 앉자 그녀는 어디선가 라켓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 여분이에요. 처음엔 이걸로 쳐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뭐 있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다른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웃는 모습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그 미소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2시간 동안 탁구장에 있었습니다. 선자가 기초적인 자세를 알려줬고 정수는 벽을 향해 공을 몇 번 쳐봤습니다. 잘 치지는 못했지만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첫날 치고 잘하셨어요. 모임이 끝나고 선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스매시가 참 단정하세요. 오래 치셨어요? 아니요, 젊을 때 조금 쳐본 게 다예요. 그래도 감이 있으시네요. 몇 번만 더 오시면 금방 늘 거예요. 칭찬이었습니다. 정수는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칭찬 같은 걸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칭찬보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금요일이에요. 네, 올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탁구 동호회 갔다 왔어. 그래요? 어땠어요? 괜찮더라고. 사람들도 좋고 잘 됐네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반찬을 집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반응이 좀 섭섭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45년을 함께 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자는 달랐습니다. 다음 모임 때 정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선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서브 연습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자세 연습 혼자서도 하셨어요? 아니요, 집에서는 못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같이 하면 돼요. 선자는 항상 먼저 다가왔습니다. 항상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수가 잘하면 칭찬했고 못하면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 될 거예요. 역시 정수 씨는 감이 있어요.
오늘 많이 좋아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그 말들이 정수의 마음에 쌓였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쌓이듯 하나하나 쌓였습니다. 정수는 모임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그 3번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선자를 만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아내에게 한눈을 판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살이 되어서 은퇴하고 5년이 지나서 갑자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씨는 외로웠던 겁니다. 텅 빈 노후, 대화 없는 결혼 생활, 할 일 없는 매일매일. 그 공허함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자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정수 씨에게 접근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정수 씨는 몰랐습니다. 설렘 뒤에 이빨이 숨어 있다는 걸. 탁구 동호회에 나간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선자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점심 같이 먹을까 해서요. 근처에 칼국수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에게 점심시간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자의 밝은 얼굴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체육센터 근처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맛이 좋았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집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내와는 외식을 거의 안 했으니까요. 정수 씨, 결혼하셨어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네, 했죠. 45년 됐어요. 와, 오래됐네요. 행복하시겠다. 글쎄요. 정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혼자예요. 아,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편해요. 선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게 안쓰러웠습니다. 자식은 없으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탁구 동호회가 좋아요. 사람들 만나면 덜 외롭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정수 씨도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외로워서요. 선자가 정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정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처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선자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친밀감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탁구 모임이 있는 날에만 만났지만
점점 모임이 없는 날에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는데 가볼래요? 탁구 연습 좀 더 하고 싶은데 같이 연습실 가요. 선자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정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연습실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선자는 좋은 청자였습니다. 정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공감해줬습니다. 정수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회사 다니면서 가족 부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수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그 말들이 정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정수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요로 끝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달랐습니다. 정수 씨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수 씨 덕분에 요즘 덜 외로워요. 정수 씨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그 말들이 정수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정수를 사로잡았습니다. 집에서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아내는 정수가 있든 없든 똑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정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달랐습니다. 선자는 정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정수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정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딘가 날카로운 응? 탁구 모임. 탁구 모임은 오전에 끝나잖아요. 오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냥 산책 좀 했어. 혼자요? 정희가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정수는 움찔했습니다. 왜 그래? 요즘 이상해요. 탁구 다닌다더니 하루 종일 밖에 있고 집에 오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정희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정수는 요즘 선자와 문자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선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동호회에 누구 있어요? 그냥 어르신들이지. 왜? 여자도 있어요? 정희의 질문에 정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있긴 하지. 누구예요? 그냥 회원이야. 왜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수의 행동이 달라졌으니까요. 평소에 집에만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만둬야 하나?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자와 만나는 걸 그만둬야 하나? 그게 맞는 일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선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 씨, 오늘 날씨 좋아요. 같이 점심 먹을래요? 정수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와 선자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5번.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탁구 핑계, 산책 핑계, 식사 핑계. 핑계는 넘쳤습니다. 선자는 정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킨십이었습니다. 팔을 잡거나 어깨를 톡톡 치거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정수 씨 손 따뜻하네요. 선자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정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자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험이요. 이성으로는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앞서가는 경험이요. 박정수 씨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자와 함께 있을 때 정수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느낌이라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은 2달 반쯤 됐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날 선자와 정수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저 요즘 힘들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싫어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선자 씨, 저는 정수 씨가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근데 정수 씨는 유부남이잖아요. 저는 뭐예요? 그냥 잠깐 시간 때우는 상대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선자가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 씨한테 진심이에요. 근데 정수 씨는요?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선자 씨가 좋아요. 정수는 결국 그 말을 했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아내 아닌 여자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진짜요? 선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럼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숨어서 만나는 건 싫어요. 저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선자의 말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떳떳하게 만난다는 건 이혼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45년 아내와 이혼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년.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정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습관처럼 사는 게 결혼인가? 그리고 선자를 떠올렸습니다. 선자와 함께 있을 때의 설렘, 기다림, 두근거림. 그 감정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젊을 때나 느꼈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나? 나도 행복해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정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는 선자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정말요? 선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리하고 올게요. 정수 씨. 선자가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정리하고 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우리 이혼하자. 정수는 45년 아내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70살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45년 아내를 버리고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수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어서 정수 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그 여자 때문이지? 정희의 말에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나도 나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정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해둔 말이었습니다. 선자에게 이혼하겠다고 약속한 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게 이 말이었습니다. 나답게 살겠다고? 45년을 뭐로 산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했어.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들 키우고, 시집 눈치 보고. 그게 뭐야? 그건 뭐로 친 거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뭔데? 뭘 해줬는데? 탁구 좀 같이 쳤다고 이혼을 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미안해. 정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그만둬.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못해. 왜 못해? 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말에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랑 있으면 불행했어?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정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답이야? 45년 살았는데 모르겠다고?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뭘 해줬어? 한 번이라도 사랑해 말해봤어? 한 번이라도 고마워 말해봤어?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정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다른 여자 만나서?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울면서 비웃었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근데 알아도 당신 후회할 거야. 정희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수는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국은 식어 있었고 밥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야. 정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다음 날 정수는 아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아버지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성호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일하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너 시간 되면 한번 봐야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로 할 얘긴 아니고. 알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말 성우가 집에 왔습니다. 성우는 42살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바빠서 평소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성우가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척했지만 귀는 거실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나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혼하려고 해. 왜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냥 서로 안 맞아서. 정수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유가 뭐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70살에 바람을 피운다고요? 미쳤어요? 바람이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이요? 그게 뭐가 달라요?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5년 동안 뭘 하셨는지 알아요? 시집살이에, 아버지 뒷바라지에 저희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요? 그건 내 사정이야. 아버지 사정이요? 가족은요? 저희는 어떻게요? 정수는 아들의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힘들었습니다. 너희는 다 컸잖아. 너희 인생 살면 돼. 그래서 가족을 버린다고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 그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우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지금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우야, 아버지 결심은 바뀌지 않아.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알아두세요.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버리면 아버지도 가족을 잃는 겁니다. 성우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등을 돌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미움받는 건 힘든 일입니다. 정수 씨도 그랬습니다. 아들의 분노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 씨, 잘 됐어요? 정수는 문자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선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곧 정리될 거예요. 정수는 그렇게 답장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양측이 합의해야 하는데 정희가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정수 명의의 아파트, 적금, 퇴직금, 45년 동안 함께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을 해?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거잖아. 하지만 정수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정희도 포기했습니다. 알았어. 이혼해. 대신 재산은 반으로 나눠. 정수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는 정희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수는 퇴직금과 적금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대략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정희가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당신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당신 돈이 좋은 거야.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 몇 달 만났다고? 정희의 말에 정수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흔들림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나는 알아. 정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진짜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그 말에 정수는 마음이 살짝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정수는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자 씨, 끝났어요. 정말요? 정리됐어요? 네. 이제 자유예요. 정수 씨, 선자의 목소리가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고마울 거 뭐 있어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선자는 정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만 있으면 돼요.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정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바로 그 주 선자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이제 과거는 정리해야 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번호 바꾸고 사람들 다 끊어요. 왜요?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연락하면 복잡해져요. 선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는 연락해야 하지 않아요?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해줬어요? 이혼한다니까 등 돌렸잖아요. 그래도 정수 씨, 저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가족한테 끌려가면 어떡해요? 선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정수 씨한테 저는 얼마나 중요해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선자 씨, 저 때문에 다 버리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집중 안 하실 거예요?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선자에게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번호 바꿀게요. 정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이혼하자마자 번호를 바꾸라니, 가족과 연락을 끊으라니, 이게 정상적인 요구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선자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몰랐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자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정수 씨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가족과 친구와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것, 그래서 정수 씨를 혼자만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선자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번호를 바꾼 뒤 정수는 선자와 함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건물의 5층,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좁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해요. 선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새 출발이에요. 정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45년 살던 집을 떠나온 것, 아내와 헤어진 것, 아들에게 등을 돌린 것, 그 모든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야. 정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선자 씨랑 행복하게 살면 돼.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자는 상냥했습니다. 정수가 원하는 걸 해줬습니다. 정수 씨, 뭐 먹고 싶어요? 정수 씨, 오늘 피곤해 보여요. 좀 쉬어요. 정수 씨, 제가 안마해 줄까요?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을 선자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 오늘 어디 가요? 어느 날 아침 정수가 외출하려고 신발을 신는데 선자가 물었습니다. 응, 탁구 동호회 가려고. 탁구요? 선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응, 오래간만에 가보려고. 가지 마요. 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대요. 이혼한 거 다 알잖아요. 선자의 말에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정수가 이혼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그래도 정수 씨 때문에 제가 욕먹어요. 남의 남편 빼앗았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당분간은. 정수는 결국 신발을 벗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뒤로 선자는 정수의 외출을 계속 막았습니다. 오늘 날씨 안 좋아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요. 좀만 참아요. 정수 씨 심장 안 좋아 보여요. 집에서 쉬어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나가지 마요. 정수는 처음에는 선자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할까? 어느 날 정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이 나왔습니다. 연인인 척 접근해서 돈을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자가 다가와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요. 네. 괜히 불안해져요. 기분 안 좋은 거 왜 봐요? 선자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수는 이상했습니다. 왜 저 뉴스를 보면 안 되지?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자가 그냥 기분 나쁜 뉴스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수가 받으려는데 선자가 말했습니다. 받지 마요. 왜요? 모르는 번호잖아요. 스팸이에요. 정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번호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정수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야? 어떻게 이 번호를? 수소문에서 알아냈어요. 아버지, 왜 번호 바꾸셨어요? 왜 연락 안 되는 거예요? 정수는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정리하려고. 정리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만나야 해요. 만날 필요 없어. 아버지. 그때 선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수의 핸드폰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들이야. 받지 마요. 네. 받지 마요. 괜히 상처만 받아요. 선자가 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핸드폰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정수 씨,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해줬어요? 이혼한다니까 등 돌렸잖아요. 지금 와서 연락하는 건 죄책감 때문이에요. 선자의 말에 정수는 흔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정수 씨 옆에 있는 건 저잖아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해, 성우야.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을 끊는 게 맞나? 선자 말대로 하는 게 맞나?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선자를 보면 그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선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를 위해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나를 위하는 거야. 정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탁구 동호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끊겼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장 보러 갈 때뿐이었습니다. 정수의 세상에는 선자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게 맞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웃으며 말하면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정수 씨,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저만 믿어요. 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박정수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과 끊기고, 친구와 끊기고, 사회와 끊기고, 오피스텔 안에 갇혀서 선자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수 씨는 몰랐습니다. 이게 선자의 계획이라는 걸, 고립이 끝나면 진짜 목적이 드러난다는 걸, 다음에서 선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혼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오피스텔에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선자가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처음 오피스텔로 이사 왔을 때 통장에는 2억 원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70살 노인이 남은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달 만에 그 돈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선자 씨, 이거 뭐야? 정수가 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돈이 왜 이렇게 빠져나갔어? 선자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생활비랑 집세랑 이것저것 쓴 거예요. 이것저것? 3달에 1억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가전제품도 새로 샀잖아요. 선자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론 이사하면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억이 빠져나간 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정수 씨, 저 믿어요? 안 믿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믿지. 근데 뭐요? 제가 돈 훔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런 뜻이잖아요. 선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수 씨 때문에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혼하는 동안 기다리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따지는 거예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해. 됐어요. 저도 할 말 없어요. 선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선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자신을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니까, 내가 너무 예민했나? 정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그 뒤로 정수는 은근히 선자의 행동을 살피게 됐습니다. 선자가 어디 가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뭘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수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선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살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응, 걱정 마. 다 계획대로야. 선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노인네,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네, 돈만 정리되면 끝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낮게 웃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정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얘기일 거야. 정수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네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인네가 누구지? 나일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선자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선자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요. 투자? 응. 원금 보장이고 이자도 많이 줘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건데 확실해요.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투자인데?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내 친구가 해서 많이 벌었어요. 얼마 안 돼요. 500만 원만 넣으면 돼요. 선자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 저 믿죠?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믿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정수는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달 뒤 선자가 또 말했습니다. 정수 씨, 투자 수익이 나왔어요. 정말? 응. 근데 더 넣으면 수익이 더 커져요. 이번엔 2천만 원만 넣어요. 정수는 또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건 좀. 정수 씨, 왜 그래요? 저 안 믿어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믿어. 그럼 왜요? 확실한 건데. 그냥 돈이 좀 걱정돼서. 걱정 마요. 내가 책임질게요. 선자가 정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정수 씨, 저만 믿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정수는 결국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 뒤로 투자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선자는 매번 이유를 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거만 넣으면 대박이에요. 나중에 큰 돈 되면 좋은 데서 살아요. 정수는 매번 망설였지만 매번 넣었습니다. 선자를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2억이었던 돈이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 이거.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 투자한 거잖아요. 나중에 다 돌아와요. 근데 언제? 곧이요. 조금만 기다려요. 선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자에게 속았다는 걸 인정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 되니까요. 이혼도 가족을 버린 것도 전부 헛된 일이 되니까요. 아니야. 선자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수는 계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수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선자가 없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정수가 거실로 나가보니 선자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화였습니다. 정수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선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직 좀 남았어. 3천만 원 정도. 그것도 빼야지. 어떻게든 빼. 알았어. 내일 한번 해볼게.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천만 원. 내 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를 속인 거야? 정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선자가 돌아봤습니다. 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 씨? 선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왜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요? 정수 씨?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선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네. 전화. 누구랑 했어? 아, 그거요? 친구예요. 그냥 안부 전화. 거짓말하지 마.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 내 돈. 그거 빼려고 하는 거지? 선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뭘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 어떻게든 빼라고 했잖아. 그건 나를 속인 거야? 처음부터?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오해예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 씨, 저 진짜 정수 씨 좋아해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전화는 뭐야? 그건 사정이 있어요. 선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빚이 있어요. 빚? 오래전에 생긴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생긴 빚이에요. 그거 갚으려고 정수 씨한테 부탁하려고 했어요. 선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정수 씨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투자라고 한 거예요. 진짜 투자도 있는데 일부는 빚 갚는 데 썼어요. 정수는 선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선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수 씨. 정수 씨 없으면 안 돼요. 그 모습에 정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사정이 있는 건가? 정수는 선자에게 속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지도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선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이라는 건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었으니까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특히 외롭고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정수 씨가 그랬습니다. 선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전부 끊겼습니다. 선자마저 떠나면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자 씨, 얼마가 필요해? 정수가 물었습니다. 정수 씨, 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2,500만 원이요. 2,500만 원. 정수에게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거 주면 끝이야? 네, 끝이에요.
이것만 갚으면 다 끝나요. 선자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번만 도와주면 제가 평생 정수 씨한테 잘할게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다음 날 정수는 2,500만 원을 선자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에는 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수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자 씨? 정수가 일어나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수 씨, 잠깐 다녀올게요. 걱정 마요. 짧은 메모였습니다. 어디 간 거지? 정수는 이상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점심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뭐지?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선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집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자 씨 못 봤어요? 선자 씨요? 집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여자요? 어제 보증금 빼갔는데요. 네. 짐도 챙기고 보증금도 받아갔어요. 이사 간다고.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몰라요. 안 말하더라고요. 정수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선자의 방을 열어봤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짐도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망친 거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것도, 친절하게 다가온 것도, 사랑한다고 한 것도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정수의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 내가 속은 거야. 정수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70살에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가족도 돈도 전부요. 처음에 2억이었던 돈은 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선자는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렘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 정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빈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수 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가 사라진 뒤 정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오피스텔에 앉아서 벽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선자 때문이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자가 나쁜 년이야. 사기꾼이야. 내 인생을 망친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선자가 나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정수 자신이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도, 가족을 버린 것도, 돈을 준 것도 전부 정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정수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오피스텔 월세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개월이면 바닥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정수는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70살 노인을 고용할 곳이 있을까요?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했지만
연락처도 끊기고 얼굴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성우가 떠올랐습니다. 성우.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2달 전이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은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 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도와달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자. 부끄럽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수는 오래된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번호를 바꾸기 전에 쓰던 폰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야. 누구세요? 나야.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요? 응. 지금 어디 계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건 그 여자랑 잘 살고 계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속았다. 네. 그 여자한테 다 속았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성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어쩌라고요? 어머니는요? 어머니 심정은 생각해 보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해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요? 그게 말이 돼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성우야, 아버지가 선택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한 거야. 정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데, 내가 등 돌린 건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수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했습니다.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난방도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다. 정수는 두려웠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월세가 2달째 밀렸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적 있으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요. 사방이 벽이고 출구가 없는 그런 느낌이요. 박정수 씨가 그랬습니다. 70살에 인생 처음으로 완전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정수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정수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일단 밖으로 나가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누구세요? 정수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박정수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구청 복지센터 김민우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복지센터요? 네.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시다고.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우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수는 민우와 오피스텔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우의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져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혼한 것, 사기당한 것, 돈이 없는 것, 갈 곳이 없는 것. 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당장 갈 곳이 없으시면 쉼터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쉼터요? 네. 노인 일시 보호시설이에요. 거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상황 정리하실 수 있어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쉼터라니. 70년을 살았는데 쉼터 신세를 져야 하다니.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정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쉼터로 갔습니다. 쉼터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었고 노인들이 여럿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수처럼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정수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잘 곳은 있으니까요. 쉼터에서 며칠 지내면서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7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나는 외로웠던 거야.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느꼈던 공허함, 아내와 대화가 없어진 것,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그 외로움이 정수를 잘못된 길로 이끈 겁니다. 선자는 그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다가와서 관심을 보여주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정수는 그 감정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정수는 인정했습니다. 선자가 나쁜 건 맞지만 결국 선택은 자신이 했습니다. 아내를 버린 것도 아들을 버린 것도 전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봐야지. 정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민우가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일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일자리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경비 보조예요. 일이 힘들지 않고 숙소도 제공돼요. 저 일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건강하시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해보시겠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0살의 경비 보조라니.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인쇄소 부장까지 했는데 경비 보조를 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존심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해볼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어요. 민우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살아볼 길은 있습니다. 선생님, 그 말에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정수 씨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파트 단지 경비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실 옆에 작은 방이 있었고 정수는 거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침대와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보다 훨씬 작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로 단지 내 순찰, 택배 정리, 주민 안내 같은 일을 했습니다. 70살 노인에게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경비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지시를 받고 허드렛 일을 하고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겸손해졌습니다.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니 자존심 같은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해.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와 밥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다. 정수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이제야 알겠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쉼터에서 알게 된 다른 어르신들과 가끔 연락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여러 사정이 있는 사람들. 박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일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일자리 구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정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정수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내 정희에게였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받으면 놀라겠지. 연락도 없이 뭔 편지냐고 화낼 수도 있어.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그걸 버렸어. 당신한테 상처를 줬어. 용서받으려고 쓰는 건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 지내길 바란다. 정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보낼지 말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보내기로 했습니다. 2번째 편지는 아들 성호에게였습니다. 성호야, 아버지다. 전에 전화했을 때 내가 화낸 거 이해해. 당연한 거야.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이제 와서 변명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빠서 많이 못 놀아줬지. 회사 일한다고, 돈 번다고.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번 일도 내 말이 맞았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알아줬으면 해. 아버지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 잘 살아라. 아버지가. 정수는 그 편지도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예상했습니다. 바로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생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수가 하고 싶은 말은 했으니까요. 후회 없이 살자. 정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경비 보조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주민들도 정수를 좋아했습니다. 어르신, 항상 친절하세요. 어르신 덕분에 택배 안 잃어버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선자에게서 느꼈던 그 느낌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정수 씨 계세요? 네, 제가.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성호야? 아들 성호였습니다.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성호가 왜 여기 왔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 성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어딘가 걱정 같은 것. 어떻게 여길? 쉼터에서 알려줬어요. 복지사분이 민우였습니다. 민우가 성호에게 연락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저 편지 받았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읽었어요. 여러 번.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성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경비실, 낡은 의자, 좁은 숙소. 마음이 아프네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성호야. 알아요. 성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솔직히 어머니도 아직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성호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가끔 연락할게요. 성호야. 매일은 못해요.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근데 완전히 끊지는 않을게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성호야. 건강하세요, 아버지. 성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끈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살 이유가 생겼다.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경비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성호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은 통화. 그래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정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45년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평생 기다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몸이 안 좋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경비팀장이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좀 쉬면. 말을 채 끝내기 전에 정수는 쓰러졌습니다. 정수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완전히 낫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죽음이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건 평생 가슴에 남을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안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과했고 반성했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정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쓰러지셨잖아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네. 경비 보조일 그만두시고 요양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되나? 네.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셨어? 화내셨어요. 당연히. 근데 성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하시더라고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가 그랬어? 네. 정수는 한참 울었습니다. 45년을 배신했는데 그래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이었습니다. 45년 안에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수는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퇴원 후 정수는 성훈의 집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경비 보조일은 그만뒀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과 성호의 지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성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라면 끓여 먹었어. 또 라면이요? 몸에 안 좋아요. 성우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정수는 그 잔소리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으시대요. 뭐? 어머니가요. 아버지 보고 싶다고. 정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네. 근데 만나시면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성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만날까요? 정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희를 만날 용기가 있을까?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만날게. 정수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수와 정희는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정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2년 전 헤어질 때보다 훨씬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더 새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어?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럭저럭.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도. 그럭저럭.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말했습니다.
그 말 편지에서 봤어. 그래도 직접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알아줬으면 해.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당신이랑 살면서 행복했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어? 그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나도 외로웠어. 당신만 외로운 줄 알아? 나도 외로웠다고. 정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는 참았어. 당신이랑 끝까지 살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울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45년의 배신을 한 번의 만남으로 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살진 못해.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남이 되지는 않을게. 정희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성우 아버지니까 그것만으로 고마워.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정수와 정희는 가끔 만났습니다. 다시 부부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의 부모로서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정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정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숨이 자주 찼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 성우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 가끔 정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이만하면 됐다.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2살이 됐습니다. 선자에게 속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결국 어떻게 살았나?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부양하고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설렘에 취해서 모든 걸 버렸다. 그건 정수의 잘못이었습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 정수는 알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뿐입니다. 그래도 끝은 나쁘지 않았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끈을 다시 이었습니다. 반성했고 사과했고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뒤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잠들듯이. 성우가 발견했을 때 정수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성우와 정희가 왔습니다. 그리고 민우도, 쉼터에서 알게 된 어르신들도 몇 분 왔습니다. 정희는 영정 사진을 보며 한참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끝까지 바보야. 성우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래도 끝은 사람답게 사셨네요. 여러분, 이게 박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70살에 이혼하고 사기당하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사람답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로움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와서 관심을 보여주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친절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족은 소중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분들이 잊고 삽니다. 오래 함께 살면 대화도 줄고 감정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끝까지 남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가족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쉬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롭지 않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 기대가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인가요? 그리고 가족은요. 오랜만에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기 전에 알아두세요. 박정수 씨의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노년의 설렘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미끼로 한 유혹은 인생을 집어삼킨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